네, 감사합니다. 보통 지금이 4시 10분인데 더 늦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앞에 분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4시 10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서지를 보니까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걱정하실 것 같아서 끝나는 시간은 1시간 동안 진행하니까 5시 10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잘 지키시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5시 10분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토론할 주제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한일의 선택인데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창민 교수님께서도 트럼프 시대 얘기하시면서 또 이따 토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하셨고요.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선 이 자리에서는 이제 미국에서의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이시바 총리가 되셨고요.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리더십이 바뀐 것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트럼프의 당선 이 시대에 지금 한국과 일본이 처한 국제적인 새로운 질서라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지 그걸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주인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요. 그 뒤에 두 분 오늘 발표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트라 부관장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の伊集院と申します。今日はですね、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フォーラムを作ってまたご招待してくださった韓国日報のイ・ソンチョル社長をはじめ関係者の皆さんにですね、まず感謝を申し上げ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今日の発表をですねずっと聞いてきまして、私自身勉強させられることばかり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パク・サンジュ先生からお尋ねのあったですね、今のこの国際秩序の状況ですね、アメリカのリーダーシップが変わってですね、これからどうなっ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です。今大きな時代の転換点といいますか、過渡期にあるん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今のこの世界情勢をどう見る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いろんな見方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ね、代表的な見方としてはですね、日本でいうとその外務省がですね、毎年外交青書というものをですね発表します。今の世界情勢どんなふうに理解したらいいのかというようなことなわけですね。でこれ数年前から外交青書で言ってるのは、要するにポスト冷戦期というのが終わったという時代認識ですね。冷戦が終わってその後、アメリカを中心としてですねグローバル化が進んで、そういう時代がポスト冷戦期という形で続いてきたわけですけれども、中国の台頭をはじめですね、中国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新興国が大きく成長する中で、新しいその大国間の競争も激化してですねいるということで、いわゆるそのグローバル化が進んだポスト冷戦期というのは終わったんだというような認識ですね。これをもってこれからはですね米中を中心とする新冷戦になるんだとか、そういう見方もマスメディアなんかでは言われることが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必ずしも外交青書などではそういう見方までは示していなくてですね、ポスト冷戦期が終わったということで、その後に向けて今複雑な状況だということですね。もちろんその米中をはじめとする大国間競争も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
同時にそのグローバルサウスと言われるようなですね、新興国、途上国の動きも力どんどんつけてきているわけですね。ブリックスのようなですね、大きな塊といいますか、経済協力なども進んでますし、そういう過渡期にあるというのがですね、先だって開かれた、G20 ですね、ブラジルで開かれた会議ですけれども、この会議での様子なども見て、取れ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の中でも、大きな力、とりわけ持つのが、アメリカなわけですけれども、アメリカが、今度そのトランプ政権が、第二次政権が発足するということで、これまでのキャンペーン期間中もですね、もうアメリカンファーストということで、旗手を鮮明にしているわけですよね。これが本当にその額面通りに行われた場合にはですね、まさに、この高い関税を課せるとかですね、安全保障の面でも、要するに同盟国への負担を求めていくとかですね、従来とは変わった形になってきて、主にその経済の面で言うとですね、本当にそのアメリカファーストで、こういった関税が課せられていく場合はですね、一段とこの世界の経済の分断ですとかね、ブロック化といったものが進んでいく可能性が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見ています。そういう状況を睨んでですね、企業レベルではすでにですね、サプライチェーン戦略の見直しみたいなもの、経済安保も重要な時代になってきてますんで、このバイデン政権の時代も進んできましたよね。一部はその国内に回帰したりとかですね、地産地消ということで、地域ごとのですね、そ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強化していったりとか、選択と分散といいますか、サプライチェーンを伏線化してですね、でリスキングを図っていくとか、こういう動きが出てきているわけで、こういった動きがおそらくさらに加速していくのかなということです。また今日お聞きした話の中でですね、曽谷先生もお帰りになっちゃいましたかね。姿見えなくなっちゃいましたけれども、しかしこういう時代だからこそ、この多国間の協力というのがまた必要になってきてですね、そのためにですね、このミニラテラル、この日韓米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ミニラテラルいくつかの国々の協議といったものが重要にな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そこでその日韓の役割というのがですね、一段と重要になってくるだろうというようなお話でしたよね。それはその曽谷先生は安全保障の面から主にお話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私はですね、これはまさに経済とか、経済安全保障とかですね、そういう分野でこそその多国間協力のハブになっていく、そのミニラテラル協力の軸としてですね、日韓がイニシアチブを発揮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必要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そんなふうに思ってます。曽谷先生戻ってきました。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굉장히 복잡하다,複雑란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이창민 교수님, 이창민 선생님께 먼저 여쭙고 그 다음에 지시마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2016년 1기 때하고 상황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될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었고, 이번에도 제가 한국 언론만 그런가 싶어서 일본 언론이랑 양쪽을 비교해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봤더니 양쪽이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투표 당일날 아침에까지 해리스 후보 당선 확실시라고 보도를 했었고, 일본도 그런 보도를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나중에 원인 분석도 똑같았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그대로 베껴서 방송하다 보니 그랬다라는 거 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유튜브라든지 뉴미디어 쪽에 오히려 잘 드러나는데
레거시 미디어의 특히 민주정 성향의 이 언론들을 그대로 보도하다 보니까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일이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일본에는 모시토라, 가크토라, 호보토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2023년 초반부터 여러 가지 논의를 실질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한 달 전부터 외무성에서トランプ 取扱説明書라고 트럼프 취급 설명서 렉처를 지금 이시바 총리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우리가 이제 천수답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리스가 되기만을 바랬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2기가 됐을 때 일본은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3명이죠. 이시바 총리, 그 다음에 아소 타로 전 총리죠. 부총재. 그 다음에 모테기 토시미츠 전 간사장. 그런데 이 아소타로 아마 성향상으로는 아소타로가 제일 트럼프랑 말이 잘 맞을 거겠지만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당선되면서 이 아소 카드하고 모테기 카드는 이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랑 궁합이 잘 맞을 것이냐 다들 아시겠지만 이시바 총리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토론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트럼프는 직관적이고 재미있고 호탕하고 뻔뻔한 사람을 좋아하죠. 둘이 궁합이 잘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굉장히 외교에서 디테일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궁합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이시바 총리보다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술을 좋아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타일상 궁합이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국과 일본이 처해진 지금 트럼프 2기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양자 관계를 중시하는, 그래서 미일 관계,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여기서 FTA 협상을 다시 재협상할 것이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중국의 10% 관세 물리겠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25%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25%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35%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SNS에 올린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누구 보좌관이 이야기하거나 어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SNS가 훨씬 파급력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관세를 60%까지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5%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양자관계가 강화되고 소다자 협력 내지는 다자 간의 어떤 회의체는 굉장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PEF하고 MSP 같은 경우가 바이든 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어떤 협상의 장인데, 이것은 기능이 아마 정지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두 가지 경로인데, 한 가지는 이렇게 기능 정지되지만 TPP 같은 경우 이미 트럼프 1기 때 이 미국이 탈퇴하고 나서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CPTPP로 개편되면서 지금 영국이 CPTPP에 가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 이 자유 진영,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 국가들이 어떤 이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다자주의도 아마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시대에는 당근보다 채찍입니다. 뭐 관세에서도 아시다시피 바이든 시대에는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지으면 보조금 줄게였는데 이제는 보조금 주면 뭐 하냐, 그냥 저 관세 올리면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들어올 텐데 해서 당근보다는 채찍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한일이 동시에 또 미국과의 협상이 있어서 한일이 협력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야 되는 거기서 아마 한일이 협력할 공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지시마 선생님. はい、私はそうですね、今の世の中がトランプ大統領がアメリカの大統領になるという動きに応じて、社会も経済も特に企業経営の方もですね、連動して動いているなというのを改めて実感いたします。ちょうど今年の8月の末くらいに、韓国でちょっと調査研究活動がありまして、関空でですね、韓国行きの飛行機を待ちながら、ある調査会社の代表の方と、空港でオンラインミーティングをさせていただく機会がありました。今年アップルが新しい製品を出すのに、どのような部品材料をね、使う予定なのかという、言ってみればそのティアダウンという、作業工程がありますけれども、どういった部品、どういったチップを使っているのかという調査をしている会社との、代表者の方との会話でした。でその方はちょうどアメリカの出張に行って帰ってきたばかりのタイミングでして、私が当時8月末っていうと、おそらくアメリカの大統領はハリス大統領になるんだろうなと、女性が大統領になる時代が来るのだというような、思いを持っていましたところ、その調査会社の代表の方にですね、アメリカにいらっしゃった期間、トランプ大統領になると思っている人が多いのか、ハリス大統領になると思っている方が多いのか、どちらですかと、私の頭の中では当然ハリス大統領っていう反応ですよねと、それを確認するための質問だったんですが、千島さん、トランプ大統領になりますよと、ハリスじゃないですよと、8月の時点で明確に、もう 100%、もう 1000% ってその方言ってましたね。それくらい自信がある。どういうことだろうと。中身は、これ感想とか印象じゃないんですよ。人間が思っているその胸の内、心の中っていうのを人に対して打ち明けるときに、できるだけその波風が立たないように、できるだけトゲが立たないような言い方をする人、人間とても多いと思うんですね。自分の本音はなかなか話さない。だから実際はハリスというふうに言いながらも、心の中で腹の内でトランプになった方が自国にとっては、アメリカにとってはいいと思っている人が意外にも多いんですよということを、その社長は私に、ある事例をもとにですね、言ってくれたわけです。その方が千島さんトランプになりますよと言った瞬間に、私はこの人新聞読んでな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が、新聞を読んでいなかったのは私の方だったようで、いろいろなその世の中の変化を見ながらですね、トランプの動きについて分かりやすく私の考えを申し上げると、トランプ大統領になるということに対する印象面と、それから実態面2つに分けて捉えるのが分かりやすいのではないかなと考えます。印象というのは、私は経営学、イノベーション、企業の競争戦略という視点で社会や世の中を見ておりますので、どちらかというとそうですね、イノベーション研究ではシュンペーターという教授が創造的破壊という言葉を使ってイノベーションを説明してくれたことがあります。今までの生産活動であったり、既存の製品であったり、企業関係であったり、そうしたものが新たな技術革新や社会変革のもと置き換わる、根本から置き換わる現象を創造的破壊というふうにシュンペーター教授は言ったわけです。まさにそのトランプ大統領になる時代というのは、彼が今やろうとしていることはですね、創造的破壊につながることな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捉えるのが、印象としては、私の中での捉え方としては、印象としてはそのような印象を持っています。秩序に沿った取引、貿易取引が例えば丸1番ベースにあるとして、そこから丸2番秩序に沿っていないので、ルールを作ってルールを修正したりですね、そういう共通したルールで戦っ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時代が丸2番で、丸3番
秩序に沿っていない、秩序のない貿易取引というのは非常にその変化が予測しづらい状態になります。で、こうした予測がしづらい状態で設定されるルールというのは共通なルールというよりは多様なルールですね。いろんなルールが同時に並立するということだと考えます。トランプ大統領以降、トランプ大統領のその政権末期あたりには、丸4番の無秩序な取引や、貿易取引関係というのが起き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れは心配でもあり、リスクでもあると考えます。まさにそこはルールという概念がない状況です。こうしたそのルールがないという状況の中で、日韓、企業の連携でも政府間連携でも産学間連携でもですね、無秩序な時代に突入する前提でさまざまな準備を今から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トランプ大統領になる印象面での説明となります。で、またその実態面の話というのはちょっと私これ以上話してしまうと長く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また改めてですね、時間をいただいたときにご説明共有をさせていただこうと思います。以上です。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얘기에서부터 좀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병욱 보관장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도쿄문학관에 근무하고 있는 이병욱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큰 테마에서 작은 테마로 이제 옮겨가면서 전 조금 더 작은 테마. 코트라의 기능이 아무래도 기업의 수출을 진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태생이 그 수출 진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만약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이 도미노 효과가 아시아 지역 국가 쪽으로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 확대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자국 보호주의에 저희가 지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 집권 초기에 저희 예상과는 달리 아무래도 그 엔저하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물가가 사실은 계속 그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일본이 현재 이제 저희가 사실 기업들의 대일 수출을 많이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일본의 그런 수입에 대한 약간 이 의욕이 수입 저하가 일어나고, 이제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의 그런 현재도 사실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 엔저로 인한 이 일본이 이제 수입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기업이 그 엔저를 조금씩 버팀으로써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든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고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저가형 물량들, 미국으로 지금 아까 이창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국 관세 10%, 지금 이제 캐나다, 멕시코 25% 지금 관세 부과를 한다고 속보로 아침에 저도 이제 접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약간 밀어내기 수출 저가형 제품들의 일본으로의 그 수입이 확대가 되고, 그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많은 이제 어려움에 더더욱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아침에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아졌던 상황이었고요.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고견을 들으면서 이 한국 기업들의 일본 수출을 어떻게 지금 도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제3국 사실은 공동 진출 이런 말씀도 이제 발표에 많이 나왔는데, 그 트럼프 이제 집권 초기 1차, 그러니까 1기죠. 1기 전에 사실은 이제 코트라의 기능 중에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글로벌 기업의 한국의 그런 티어 1, 티어 2, 티어 3의 그 납품을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멕시코나 이런 태국 등의 일본 기업이 이제 진출을 많이 해 있고, 거기에 현지에 공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 진출한 기업들 또는 진출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했는데,
일기 이제 집권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에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사실 진출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곤혹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2기에도 이제 그런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글로벌 사우스 정책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일본이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쪽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하고 현재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하고 어떤 형태로 지금 그 수출 또는 R&D 그런 이제 양 기업 간의 그 협력을 좀 도모해야 될까 그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대응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조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의 문제가 일본 기업 지금 한국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지금 어렵고요. 또 경제도 쉽진 않죠. 과도한 엔저라든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미중 마찰이 이렇게 그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한국과 일본은 그렇다면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중국과는 아까 이창민 교수님께서는 지금 다자간 협정이라는 것이 이제 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말씀하셨고 또 지지마 선생님께서는 뭐 룰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동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 또 기업 같으면은 지금 제3세계 공동 진출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또 기업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등등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또 기업 차원에서 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둘 다 말씀하셔도 좋은데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창민 선생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순서로 앉은 순서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번 텀에 짧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옥 부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강달러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엔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기도 어렵고 한국과 일본은 뭐 경쟁 관계 있으니까요. 기업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이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강달러 시대가 올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런 거죠.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중국에 60% 관세 매기고 다른 나라에 10%에서 20%,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자동차는 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이거 평균하면은 미국 총 관세가 평균 17%가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가가 올라갔다는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준에서는 정책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감세 정책들, 특히 영구적으로 감세하겠다는 트럼프 감세, 소득세 감세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 미국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돼서 이거는 장기 금리를 끌어올릴 테니까 결국에는 정책 금리도 올라가고 장기 금리도 올라가서 강달러 시대가 상당히 길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미국 국민들은 아마 2개 살 거 1개 사고 1개 살 거 안 사고 아마 소비 위축이 올 겁니다. 소비 위축이 오면 그러면 이게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침체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저해되고 뭐 도산하거나 고용을 줄이거나 하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했듯이 화석연료 개발 촉진해가지고 기름값 싸게 잡으면 이게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는 떨어지는 또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로 갈지 약달러로 갈지는 사실은 단기와 장기에 걸쳐서 어떤 효과가 더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 기업 내지는 정부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1기 때 일본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시간 끌기였고 한 가지는 환심사기였습니다. 시간 끌기는 뭐였냐면 트럼프가 재협상을 미일 무역협정 재협상을 하자고 했을 때 2년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처음 1년은 아소하고 그 당시 이제 부통령 펜스 부통령하고 1년 동안 미일 경제 대화하면서 시간을 끌었고요. 두 번째 1년은 모태기 대신하고 또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하고 USTR 대표하고 또 1년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거는 모태기 전 간사장이 TV에 나와서 저번 주에 한 얘기입니다. 일본 측에서 일부러 2년 동안 시간을 끌었다. 일부러 2년 시간을 끌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재선 때문에 초조해지면서 2019년 4월에 실질적인 통상 교섭이 시작됐고 8월 달에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4개월 동안 얘기해서 끝낸 겁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를 했고 두 번째 환심 끌기는 다 아시겠지만 아베와 트럼프의 브로맨스가 있었잖아요. 아베 대통령이 중국에서 미국 옥수수를 사지 않으니까 그 옥수수를 사겠다고 2019년 8월에 이야기했습니다. 쓸데없는 옥수수를 산다고 하는 바람에 일본 국내에서는 굴욕 외교다, 퍼주기 외교다 욕을 많이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일본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한다는 거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는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한국과 미국 둘 다 해당하는 건데 다만 트럼프 2기는 상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재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1기 때와 다르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트리플 레드 상황입니다.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다 조금 과장 못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서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 대해서 협상하는 항목 하나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양자 간의 협의니까 한일이 협력한다기보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상품, 제품 하나하나에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카드를 줄 수 있을지 최근에 한국이 그 조선업이 미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카드죠. 조선업 카드를 가지고 다른 걸 얻어낼 수 있으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설득인데요. 지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1년에 150만 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한 320만 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인들 230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는 잘 모릅니다. 이런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설득을 해서 결국에 이 수출보다는 그러니까 관세보다는 고용이라는 미국이 얻을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현지 공장, 현지 생산을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미국에 설명을 해야 되고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 관세의 의미가 다릅니다. 1기 때는 무역 적자 해소가 목적이었습니다. 2기 때는 무역 적자 해소 더하기 경제 안전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만약에 일본과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것이 미국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경제 안보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참 알기가 어려워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 하고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4년을 못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혹자는 트럼피즘이나 이런 거가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하지만 세상 일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4년 뒤에 또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트럼프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최근에 영국과 일본이 2+2를 맺었습니다. 경제와 외무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는 거죠. 영국도 브렉시트 하고 나서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협상력 약화된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같이 이제 유럽 연합에 있을 때 하고 떨어져 나왔을 때 협상력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적극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손을 뻗었고 제2의 영일 동맹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영국과 일본이 굉장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영일 2+2의 목표 중에 하나가 미국과 협상할 때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한국도 트럼프의 미국만 생각할 게 아니고 포스트 트럼프까지 생각했을 때 미국과의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미국 이외 선진국들, 미국과 영국과 유럽과 어떻게 이 가치 동맹국들과 이 꾸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한국이 지금 G7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60주년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이 호주와 더불어서 G7에 진출을 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일본이 지지 성명을 발표해 주면은 최상의 어떤 뭐랄까요 협력 콜라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일본이 믿지 못하는 게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친미 내지는 친일로 왔다가 또 친중으로 갔다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게 사실은 불안할 건데 G7 국가가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선진국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없습니다. 대중동에 대한 입장도 없고 중남미에 대한 입장도 없고 아프리카에 대한 입장도 없습니다. 그저 한국은 4대 강국에 대한 한일, 한미, 한중, 한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국이 선진국이 된다면 됐다는 자각을 한다면 G7 플러스 알파 G9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시야가 넓어져서 여러 전 지구적 외교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다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과도하게 사도강산에 뭐 어디에 뭐가 오보가 났니 안 났니 뭐 누가 뭐 신사를 참배했니 안 했니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더 이상 한국이 매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일본이 G7 플러스 알파에 한국이 들어가는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늘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굉장히 압축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압축해서 공부가 많이 됐어요. 네, 지시마 선생님. はい、そうですね。例えば半導体という部品一つとっても半導体にはですねいろんな種類があるんですね。IC を集積させたタイプと集積させていないタイプとかですね大きく分けて集積させていないタイプは代表的な半導体センサーです。センサーはハードウェアに入れるだけじゃなくてソフトウェアと一緒に使ってセンサーとして機能がなされるという技術的な構造であったり、IC の集積されているものは、代表的なものはメモリーですね。それから、アナログの IC もあるし、インテルが得意なプロセッサーといういろんな種類があるわけですが、例えばサムスンや SK ハイニックスが得意としているこのメモリーという半導体はラムとロムに分かれる。でただそこまで話をしてしまうとちょっと技術的な話になるのであまり今日は意味がないのかなと思います。しかしながらメモリーの競争力というのは今どの技術的な説明研究者が言っていること企業の競争力の動向を見てもメモリーの微細化について、取り上げられている。つまり3次元積層がスピーディーにぶどまり、成功率ですねぶどまりがいかに高く維持できるかによってメモリーの競争力が決まってくると。サムスンと SK ハイニックスはこの得意としている、ラム、ロム両方のメモリーともにですね中国での生産かなり依存してるんですね。全生産量における、約4割ほどは中国で生産しているものです。でこの生産しているメモリーが、トランプとのそのチップス価格法等での、制約であったり、制裁等の懸念を持って中国から、輸出しづらくなるおよび、その微細化の技術の、レベルアップも相当数そのレベルアップしすぎるとですね
今度アメリカで、サムスンも SK ハイニックスもそうですけれども、AI 半導体の設備投資するっていうふうに決めたんですよね。補助金出すから設備投資のためにアメリカに工場を作ろうっていうふうになった。でも中国で設備投資して中国の中での量産化競争力を高めるのであればアメリカの補助金返してくれっていうことじゃないですか。これどっち取るんですかっていうことですね。半導体という一つのその部品の中でも部品の特徴構成によって起きていることは異なりますよ。ただその異なっていることが同時に起きているというのがこれから見えてくる変化なのかな。つまりサムスンは AI 半導体の量産化研究開発に遅れを取っている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ことで、これは SK ハイニックスの方が先に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一方で AI に関わらない純粋なメモリー半導体についてはサムスンも SK ハイニックスも両方ともすでにもう抜群の安定した実績を残しているし、これからもパソコンやサーバー等で使われていくケースというのは落ちないはずです。既存のビジネスの利益構造を維持しながら今後 AI と名の付くSoC システムオンチップですね、メモリーも使われる CPU も入る GPU も入る ASIC として半導体として成立するような新しい技術をこれからアメリカで伸ばしていこうとすればするほど中国でのビジネス、中国から輸出する量とか中国に対して今度はアメリカの設備を今度送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も、そんなことしたら補助金出してる補助金返してもらうよとかですね、そういうトレードオフなことにどう向き合っていくのかというのはこれはもう韓国企業もそうですが日本企業も同じだと思います。起きていることをしっかりと細かく、見つめるというか見ること、虫の目ですね。それから極端に近づいて見る、細かく見すぎるのではなくて少し落ち着いて上から俯瞰して状況をよく見るという鳥の目、それからこの先どんな変化が起きるのか、起きそうなのか、そのために今からどんな準備をしておくべきなのか、経営学の用語ではダイナミックケイパビリティという、変化に対応できる資源と戦略を同時に実行するというやり方があるんですが、特にこのダイナミックケイパビリティというやり方について日本企業は弱いというか慣れていないというか得意じゃないと言われています。どちらかというと韓国企業の方がそういうダイナミックな環境でケイパビリティを実行していく、自社の得意とする資源を生かしていくという方法に長けていると、得意だというふうに一般的に言われてますが、日本企業はそのもう一つの目ですね、魚の目、先の見通した準備、その過程で今から準備しておかないといけないこと、備えるべきこと、協力する関係などについても虫の目、鳥の目、魚の目、三位一体、3つ同時にですね、こうした観点というか考え方を持っておかないといけない。でそれは企業だけではなくて政府も一緒だと思います。官民一体となった、方法論、対策というのはこの3つの目が同時に同じ方向を見ている状態、同じ状況を見ている状態にこそ発揮され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ます。以上です。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반도체 그런데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가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뭐 사카노노메, 드루노메 이런 걸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만은 그냥 중국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의 기업이 지금 중국에 투자한 거, 중국에 있는 반도체 생산 설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中身、その方法論についてですよね。これ答えというかこういうふうにすればいいじゃないですかっていう答えをすぐに出すことは当然難しいわけであって、私もいろんな考え方があると思います。で、分かりやすく言うとですね、私が今日準備してきた表現としてサプライチェーンという考え方は、皆さんもよく知っているサプライチェーンというのは基本的には製品ベース、製品を重視した考え方になっているはずです。つまり良い製品を作るために、
部品や材料、設備を買ってくる。で、買ってきたものを使って良い製品を作り売っていくという、いい製品を作ればある程度売れるという側面がサプライチェーンの前提には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これからはですね、製品ベース、いい製品を作るための体制ではなくて、先にそのよく売れるための体制を作り、その体制を早く確立した構築できたクラスターやエコシステム機能が結果的によく売れる製品を作ることにつながるという、売れる体制やそのルール作りの方が間違いなく優先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製品重視のビジネス取り組みを中国でこれ以上続けるのは、今この時点では思い切ってやめよう、ストップしようという決断をしても私は不思議じゃないと思うし、間違っていないと今の段階では言え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ただこの売れるルール作り、売れるための体制作りということに、私が見るにはエコシステムという考え方が有効だと思っているし、またルール作りや標準化を先に先手を取って構築していくという、標準化とエコシステムが同時に実現できることが売れるための体制作りの必ずないといけない前提条件になると私は考えます。네,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한일 기업, 오늘 한일 정부의 또 그 협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한번 나중에 네, 그 시간이 된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이주인 상께 네,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일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ストレートにお答えすればですね、박상준先生のご質問に対して、それはもうアメリカに対しても中国に対してもグローバルサウスに対してもですね、それぞれしっかり対応していかざるを得ないわけですよね。それで、これまでのお話を聞くとですね、やっぱトランプ政権になるとですね、この二国間主義で来るんでですね、それに対応し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のは間違いないわけですけれども、だからといってその他者間協力とかね、ミニラテラルみたいなものが完全にその可能性が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ね。この間ペルーのリマですか、ここで日韓米の3カ国の首脳会談が開かれましたけれども、これはもう相当そういうことを意識してですね、今のうちに制度化できるものは制度化しておこうということで、メニューも並べたわけですね。でそれは安全保障の面もありますし、経済の面もあるわけですね。それでトランプ政権になるとですね、確かにそのバイデン政権との違いっていうのを打ち出してきますんで、いわゆるバイデン銘柄のですね政策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厳しいと思いますよ。それは IPEF とかね、こういったものはもうもう死に体になっていくのかな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ただ政策として経済安保だとかですね、そういう政策をやるとするとですね、そのパーツはですね、政権が変わっても必要な政策っていうのはあるわけですよね。そういう政策をですね、きちっと生き残らせるためにですね、ある意味日本と韓国はですね、協力してですね、悪知恵を働かしてですね、生かすものは残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必要だと思います。それと中国への対応ですけれども、これはそのトランプ政権が発足するというのと気を一にしてですね、タイミングを同じようにして、中国が新しい動きを見せているわけですよね。そのトランプ政権の備えということもあるんでしょう。チャームオフェンシブっていうか、微笑み外交のようなものを展開してね、そのノービザを韓国にも日本にもというような動きがあったりす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こともね、ある意味今日は新しいビジョンというのがテーマですので、前向きに捉えてですね、日韓は対応していったらい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このミニラテラルといえば日韓米だけじゃなくて日韓中もあるわけで、5月にソウルでね3カ国のサミット開かれましたよね。その時のその中国側の対応というのも、ある意味トランプ政権の発足というのも睨んでですね、日本や韓国との協力も進めていきたいというのはにじんでいたわけじゃないですか。3カ国での FTA をやりましょうとか、
RCEP、東アジアの経済連携を、これしっかりやりましょうとかね、そういうことを言ってくるタイミングっていうのはある意味チャンスでもあるので、そういうことであれば、私たちが期待するのは、例えば日韓中の FTA であればね、自由で平等で透明性が高くてハイレベルなものだという要求をすればいいわけだし、RCEP を、グレードアップさせるんであれば、それは中国さん、国有企業の問題しっかりしてくださいよ、補助金の問題しっかりしてくださいよ、ビジネス環境をさらに改善してくださいよということをね、要求するチャンスでもあるわけですね。イ・ビョンクさんおっしゃったような、過剰生産への懸念とかもありま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こともひっくるめてきっちり話をするですね、ことができる、タイミングでもあるというふうに、少し前向きに捉えていったらどうかな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응에 대해서 세 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주인 상께서도 니칸배 아니면 니칸추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들어가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이병옥 부관장님부터는 그렇다면은 한국과 일본은 정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어떤 쪽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이런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 아니면 이런 협력이 진행 중이다라든가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도쿄 무역관에 소속된 입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한일 간의 사실은 교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일본이 아까 이제 패널 분들 말씀하신 그런 대미 대응을 할 때 저희의 어떤 이제 기회 요인들이 있을까라는 걸 이제 포착을 해서 한일 간의 기업의 그런 이제 협력 관계를 활성화하는 데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한일 간의 그런 관계로 지금 보면 사실 일본이 이제 7차 에너지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화석 연료나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탈탄소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에 일본이 생각하던 에너지가 그렇게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일본도 안 한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글로벌 오일 메이커, 메이저 메이커들의 그런 감산 움직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이제 전력 수요 전망치가 기존에 이제 다운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에서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랄지 이제 그런 수요들이 반도체 설비 투자 증가랄지 하면서 이게 지금 전기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의 이제 원전이 사실은 20에서 22% 정도의 에너지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60년 주기로 원전을 바꾸는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한 15년 정도밖에 없고, 일본이 이제 원전 2040년의 절벽 문제가 이제 가시화됨에 따라서 향후 이제 15년 안에 일본에서 이제 새로운 원전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송배전이랄지 그런 이제 약간 비즈니스 찬스나, 아니면 이제 원전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해외에 저희의 우수한 기술력들을 좀 자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의 그런 협력 수요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수요를 발굴해서 한일 기업 간의 그런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전 쪽에서, 전력 에너지 쪽에서 한일 기업이 협력을 할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아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아실 텐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나중에 코트라로 문의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세 분도 이번에는 순서를 따지진 않고, 이런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이든 정부든 나는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다 하는 거를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느 분이 먼저? 네. 예, 저도
시간이 또 제가 이거 하면 한 1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장했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일 디지털 무역 협정 맺자라는 거였고, 이게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되고 있어서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한국의 일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 수업에 일본인 학생이 지금 8명이 있습니다. 학부 수업에. 그래서 그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신기해서 학교에 알아봤더니 2년 전에 비해서 2년 전에 한 전체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학부에 유학으로 온 일본 학생이 한 20-30명 있던 게 지금 한 200-300명 됐습니다. 2년 사이에. 그래서 이 호기심이 들어서 한국관광청하고 통계를 다 찾아봤습니다. 지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동안 작년이 최고 기록이었고 올해가 그 기록을 이미 경신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학으로는 학생 숫자가 올해 9월달에 이미 13,000명 넘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60년 동안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리 잡고 뭐 직장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특히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청년 실업과 일본의 일손 부족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코트라에서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취업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최근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학으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있는 분들만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학년, 2학년들이고, 문제는 이 1학년, 2학년들이 물어보면 한국에 정착해서 취업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E7 비자를 취득해야 되는데, 일단 E7 비자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E7 비자를 취득하더라도 이 일본 학생을 기업이 고용하게 되면 GNI, 작년도 GNI의 80% 임금을 줘야 됩니다. 계산하면 올해 일본 학생을 한 명 뽑으면 한국에서 3,645만 원을 줘야 됩니다. 연봉을.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한국에서 2,600에서 3,400입니다.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일본 학생을 화이트 칼라, 사무직 직원으로 뽑는다는 발상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년층에 한해서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개방할 수 있는 특수한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2028년부터 본격적인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은 청년 실업이 한국이 심하지만 4-5년만 지나면 굉장히 일손 부족이 시달릴 거기 때문에 특히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은 고급 인재입니다. 불법 체류의 위험도 없고, 이들은 전부 다 전문직 화이트 칼라로서 재료 자격, 일본에서도 전문직 재료 자격이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학생들은 화이트 칼라층이죠. 그래서 이러한 청년 노동 시장의 어떤 특수한 경로를 우리 법무부하고 일본의 이 이야기를 해서 좀 만들어줘서 청년들이 양쪽 기업들 모두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좀 노동시장 통합을 하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제안을. 네, 그러면은 또 어느 분께서. 네. はい、そうですね。今年の1月、こんな記事がありましたね。サムスンのその生成 AI における協力パートナーは今のところは Google なんですけれども、新しくオープン AI という会社と生成 AI の協議検討を開始するという記事が出ました。新聞記事なので、事実なんでしょうけれども、このオープン AI をサムスンが選んだ理由というのは、取引コストをですね、できるだけ柔軟にしておきたいという発想から、Google 一社での依存関係ではなくて、他社とも生成 AI が検討できる研究体制であり、量産化につながるサプライチェーンの構築、つまりその多元化というその名目のもと、安定した取引関係を構築するという目的ですね。これ別にやってること自体は間違ってないですし、
当然サムスン以外にも同じように考える企業というのは世の中に多くいるはずです。特に日本企業は、地震やその自然災害の関係で、ある部品材料を1社からしか買えないっていうその状況を今までは良しとしてたんですが、それはリスクだということで多元化に時間とお金を費やそうという方向に一斉に向きましたと。ただこの多元化というやり方は、理論上は理にかなった適切なやり方ではありますが、時間とお金がとてもかかることを、企業人、および研究者というのはよく知っているわけです。でこの多元化のやり方を今までの既存のやり方で続けても拡大してもあまり大きなそのインパクトというか変化が期待できそうもない。改めてその別の視野で多元化を考えるのであれば思い切ったことを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例えば、その成熟期にある製品やサービスというのは規模の経済たくさん買ってまとめてコストダウンして安く作るという方法が有効だったわけです。ただ成熟期にないまだ立ち上がったばかりの極めて不安定な成長期に差し掛かっているサービスとか製品はあまり規模の経済関係ないんですね。やり方を工夫するというのはつまりノウハウをいかに効果的に蓄積するかだと思います。日韓連携で例えば脱炭素燃料の水素アンモニアを共同調達すると日韓のビジネスとして有益だという考え方は発想は私は間違っていないと思いますがあまりその意味がないというかやり方として工夫されているやり方にはどうも感じられないですね。もしやるのであればその、アンモニアから水素を製造する技術というのは住友化学がちゃんと持っている別の韓国の、例えばある A 社というのも同じ技術を持っている一緒に共同購買して調達して規模の経済でっていうふうにやっても住友化学嫌がりますよね。うち一社でやりますんでと私たちだけでやりますと、多分それはお互いにそうなんですけども、そうではなくて成長期にある技術やサービスはその取引だけではなくて例えばぶどまりを高める製造生成方法であったり、既存の発想にはない新しい視点の、例えば量産効果をもっと高める方法であるとか別の視点で見る必要がある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形にとらわれるのではなくて中身にあえてこだわる必要がこれからどんどん見える化し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私の今見ている現状としてのですね感想となります。はい、以上です。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무슨 말을 하시나 이거 한일 협력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했지만 네, 낙감이 네,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주인 상께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일 경제 정치 다 보셨으니까 네,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はい。今日はですねたくさんのご報告をお聞きしてですね大いに刺激を受けました。私個人的にはですね今日イノベーションのお話をいろいろお聞きしてですね可能性があるなと思いました。このイノベーションを持ってですね日韓ともにですねその経済社会の姿っていうのをこれから大きく変えていかないとですね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世界の中で生き残って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日本も韓国も少子高齢化で生産年齢人口は減っていくわけですからね、こういった中でそのイノベーションをどう活用するの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日本と韓国の経済のですね弱点は労働生産性の低いことですね。これは OECD の中でもですね1時間あたりにしても1人当たりにしても、日本はもう38カ国中30位前後で、韓国もあんまり変わりませんね。特に非製造業分野ですよね。サービスだ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ですけれども、ですからこういったところはまだまだその改善の余地があるわけで、今日はもうサービスロボットみたいなものもですねご紹介いただきましたけども、大いに可能性もあるところですし、またそれに合わせてですね我々その社会の在り方働き方みたいなこともね変えていかないといけませんよね。長時間労働っていうわけにももういきませんし、これはもう DX とかでですね働き方改革社会保障だ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ひっくるめてですね大きく社会の変革を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そしてですねもう質の高い社会を作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また今日勉強させていただいたデータの中でですね、こうイノベーションと言いながら日本や韓国国際連携の特許があんなに少ないんだというお話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こういったのはやはりその働き方も改革してですね、もっと開かれた社会にして高度な人材をこの日本や韓国、要するに東アジアに取り込んで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ですね。日本と韓国で取り合いになる部分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むしろそこは日本も韓国も同じ事情を抱えてますからね、同じようにこう東アジアをこう盛り上げていくようなことっていうのは、一波さんもおっしゃったようなそのビザ政策ですとかね、そういったことで、特にデジタルなんかはデジタルノマドの人たちはどこで仕事したっていいわけで、そういったのに対応したね、このビザの制度ですとか、そういったその社会のこの制度設計みたいなことが必要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で、人口は急に増やすことができないわけですから、そういったことでですね、日本ではその自治体のこれからの地域振興の政策の中で、関係人口っていう言葉がよく使われてますね。要するにもう絶対的な人口ではなくて、観光でさーっと来る交流人口でもなくて、むしろもう少しコミットするですね、関係人口ということですね。こういった形でその人の流れというのをですね、増や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いずれその人口が反転すればい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までもちょっと時間を稼ぎながらですね、や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も必要だと思いますし、イノベーションを通じたその経済社会改革みたいなものをですね、日韓がお互いに地域とノウハウと経験を持ち寄って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のが未来に向けて必要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저 자신이 되게 좋은 교수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좋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거 좋아하고 오늘 배우면서 저는 더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시간도 없고, 네, 또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일보에서 후속 취재를 좀 해주세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아까 그 G7의 일본 그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비자 문제 같은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지만, 네,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끝내야 되니까 이걸로 그러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